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이고 그 본질은 뼛속 깊이 야만이다. 이것은 토지를 쓰신 소설가 박경리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박경리 작가님의 말씀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쓰신 해강 최한기와 유교라는 책인데요. 조선시대 유학자 해강 최한기의 기약에 대한 논문이 2편, 그리고 유교 전반에 대한 도올 선생님의 단상을 담은 짧은 글 3편이 함께 실려 있는데,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실린 19세기 서울의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글에 도올 선생님과 박경리 작가님이 나누셨던 대화가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고 충격적이어서 오늘 여러분께 2분의 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보면 1990년 2월에 도올 선생님께서 강원도 원주 박경리 작가님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시던 도중에 박경리 작가님이 도올 선생님께 김 선생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도올 선생님은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고 일본인에 대해 사상과 인간성 면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셨던 터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인에게 이념적 허세가 있다면 일본인에게는 감각적인 섬세함과 진검승부 같은 철저함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박경리 작가가 말씀하시길, 김 선생은 일본을 나만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도올 선생님은 박경리 작가님이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일제시대를 겪은 분으로서 그 울분과 회한 때문에 일본 문명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감정적인 반일주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박경리 작가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본질적으로 야만이고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입니다. 뼛속 깊이 야만입니다. 도올 선생님이 그래도 일본에는 해이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여성적이고 신미적인 예술성이 깊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일본의 와카나 하이쿠에서 볼 수 있는 정적인 감상주의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래,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가냘픈 로맨티시즘이에요. 선이 너무 가늘고 미약합니다. 일본 문명의 최고봉은 기껏해야 로맨티시즘일 뿐이에요. 도올 선생님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스스로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과 일본의 문명을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고 여겨왔는데, 박경리 선생님의 논지는 그 어느 학자들보다도 심오한 진실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왕의 선조인 신들의 이야기를 봐도 일본 역사는 처음부터 정벌과 죽음입니다. 사랑을 몰라요. 본질적으로 야만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도 일본인들은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맨 정사와 치정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야만스럽기 때문에 원리적 인식이나 이론적 인식이 지독하게 빈곤하죠. 그리고 사랑을 못하면서 사랑을 갈망만 하는데, 우리나라 문인들이 자살을 찬양합니까? 걔들은 맨 자살을 찬양합니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미시마 유키오, 가와바타 야스나리 모두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극한점인 로맨티시즘을 갈구하다가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는 죽는 겁니다. 센티멘털리즘의 선이 너무 가냘퍼서 출구가 없는 겁니다. 개들에겐 호랑이도 없고 용도 뱀으로 변합니다. 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일본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연령대에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 일본을 너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정말 야만입니다. 김 선생과 같은 학인이 똑똑히 알아야 해요. 걔들한테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주의도 없어요. 걔들이 말하는 야마토 다마시, 일본혼 운운하는 국수주의류 민족주의는 모두 메이지 시대에 억지로 날조한 겁니다. 일본은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이에요. 그러면 나스메 소세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죽이고 듣고 계시던 도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는데요. 나스메 소세키요? 그 사람은 표절 작가입니다. 구미 문학을 표절해 먹은 사람일 뿐이에요. 모리 오오가이 정도가 조금 괜찮긴 하지만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못 볼 뿐이죠. 아니,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이고 민속학자들이고 문인들이 무식하게 야나기 문헤요시 같은 사이비를 놓고 걔가 조선을 좀 칭찬했다고 숭배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 걔가 조선에 대해 뭘 알아요? 걔가 조선을 칭찬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근본적인 멸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조선의 위대함을 합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열띤 흥분 속에서 소나기 같은 독서를 퍼붓고 나스메 소호세키 같은 일본 문학의 거두를 표절 작가라고 단칼에 베어버리는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도올 선생님은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조선 대문호의 웅장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분노는 거대한 분노였는데 그것이 단지 식민시대를 살면서 일본 순사의 칼에 눌린 한해 분출이 아니라 일본 문명이 지향해온 모든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것이라는 근원적인 부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나스메 소호세키가 표절했다는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가 독일 작가 에른스트 호프만이 쓴 수코양이 무어의 인생관이라는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고양이가 화자라는 점 외에도 여러 군데 비슷한 설정이 있기 때문에 소세키가 잡지에 연재하고 있던 1906년에 이미 호프만의 소설을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본의 민족혼과 일본의 정신에 대해서 많은 일본 문학을 읽고 내리신 결론이 아닌가 하는데요. 일본인에게는 보편적인 가치나 사상이 없다. 사랑이 없고 정사와 치정만이 있다는 부분도 여지껏 읽어온 일본 문학을 몇 개만 떠올려 봐도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박경리 선생님의 흥분에 크게 동감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대로 일본의 야마토 다마시, 일본호는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일본혼. 이것은 일본 우익들이 사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요시다 쇼인이 죽을 때 남긴 시인데요. 요시다 쇼인은 존왕양이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자, 그렇게 해서 일본혼을 드높이자고 주장했다가 막부에 의해 이른 나이에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조슈번의 서당 훈장이었던 요시다 쇼인이 유명한 것은 그 문화생들이 대부분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인물들이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변화하는 시세를 빠르게 파악했던 요시다 쇼인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서양이 일본을 노리는 것은 일본이 약하기 때문이니 일본은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배워서 국력을 길러서 서양과 대등해져야 한다. 그리고 서양에 빼앗긴 것은 조선이나 만주에서 되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서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론의 일환으로 존왕양이를 주장했던 것인데요. 일본이 10세기 이후로는 막부와 일왕의 이중통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왕의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을 상대하려면 막부가 개별로 상대해서는 안 되고 국가 체제로 가야 하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막부파와 존왕파 간의 전쟁이 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존왕파인 조슈번과 막부파인 사스마번이 극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큰 유혈 충돌 없이 막부를 해체하고 왕을 옹립하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됐습니다. 우리는 유신이라는 말을 체제를 새롭게 한다는 좋은 뜻으로 알고 있지만 메이지 유신은 명백하게 왕정 복고를 의미했는데요. 이후 역대 일본 총리는 대부분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조슈번 출신이 총리를 서너 번 하면 사스마번 출신이 한 번 하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조슈번 출신의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요시다 쇼인서부터 오오시마 요시마사,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 진압을 명분으로 조선에 들어왔다가 조선 정부와 동학군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어서 군대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니까 일본군 8,000명을 이끌고 경복궁에 난입해서 고종을 연금하고 대원군을 내세워 친일 정부를 수립했던 그 작전의 사령관이 바로 오오시마 요시마사인데 바로 아베의 고조부였습니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는 요시다 쇼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었고 아베의 외할아버지이자 만주국을 설계한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역시 조슈번 출신이었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주범 미우라고로, 그 외에도 역대 조선 총독부 총독들이 대부분 조슈번 출신들이었는데요. 조슈번은 지금의 야마구치현인데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더라도 이 야마구치현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베의 지역구가 바로 여기에 있고 당연히 아베는 요시다 쇼인에서 시작된 역대 조슈번의 인물들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내각에 있던 인물들의 자손이 지금도 독일 내각을 주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본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후손들이 내각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요시다 쇼인이 주장한 일본혼의 핵심인 일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왕은 어떤 존재인가? AD 70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신화와 역사가 뒤섞여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AD 700년대면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고 중국은 당나라 시기인데요. 혼돈의 상태에서 천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 니니기를 보내서 일본 섬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니니기의 증손자가 바로 일본 최초의 왕이고 지금 나루히토 일왕이 126대 왕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천자와 황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까지 왕족들이 그 계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 한 번도 그 계보가 바뀐 적이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장인정신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사망오제의 한 사람인 황제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왕이 신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그 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일본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일본의 왕이 신으로 선포되고 신토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선포된 거죠.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마당에 일어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동학에서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근대적 인권을 상징하는 인내천 사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동안에 일본은 자신들의 왕을 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신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세계사적으로도 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와중에 일본은 스스로 왕정 복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왕실의 존재를 흔히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왕실 정도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 군국주의자들이 왕실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곧바로 서양의 제국주의의 행보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격한 군국주의 세력이 전쟁을 이끌면서 패전 가능성이 짙어져 가는데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피해는 거의 마지막 1년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군대가 자폭을 하고 가미카제를 하고 본토가 공습을 당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정상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메이지 유신의 결과가 패전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일본은 지금도 왜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하게 됐는지 반성하지 않고 오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핵과 전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조선과 중국 만주를 식민지로 삼고 전쟁을 하면서 저지른 비인도적인 만행들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선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았던 일부터 1937년 12월에서 1938년 2월까지 중국 난징에서 일본군은 6주 동안 30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사건이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31 부대를 만들어서 인간 마루타 실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사람을 많이 죽일까를 연구해서 실제로 패스트균이든 벼룩을 살포하는 방법을 대중국전에서 썼는데 역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나라길래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문명국인 채 행세할 수 있는가? 어떤 멘탈을 가져야 이게 가능한가? 박경리 선생님이 말한 문명의 탈을 쓴 야만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인들에게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도덕성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처리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기준 수치를 20배나 확 올려버린 다음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부터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더니 이번에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 출발지를 아예 후쿠시마로 정해서 전 세계에 후쿠시마가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선포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전 세계가 도쿄올림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고 문명국이니까 관리를 잘 하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쿠시마산 쌀이 몇 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편의점 김밥과 도시락에 쓰이거나 호텔 식당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성이 없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속이고 피폭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세계인을 기만하고 피폭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외부 피폭은 내가 조심해서 방사능 근처에 안 가면 되지만 먹으면 내부 피폭이 되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세계인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아베가 내년까지 관광객 4천만 명을 일본에 오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문명의 탈을 쓴 일본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쥔 사람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도덕성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만적인 문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신의 배를 가르고 죽는 할복 문화인데요. 일본은 이 할복을 일본의 무사도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문화로 포장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복은 일본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자살의 방법이고, 이걸 잘 해내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영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배를 가를까요? 더욱이 흰 천을 깔고 그 위에서 한다는 건데, 칼이 아무리 잘 들고 힘이 센 사람도 자기 배를 깊이 찔러서 옆으로 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복으로 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목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샤쿠가 반드시 필요한데, 뒤에서 목을 칠 때 한 번에 깨끗하게 베지 못하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쳐야 되면 가이샤쿠로서 평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이샤쿠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열심히 검수를 연마하고 칼날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완전히 목이 절단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가슴 부분으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흰 천을 펼쳐놓고 하나? 그냥 처음부터 목을 자르면 되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줄이고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할 텐데, 흰 천 위에 피가 낭자하게 쏟아지고 내장까지 쏟아지는 가장 끔찍한 방법을 쓰는 것은 죽음을 증폭하고 과장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할복한 사람을 영웅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복을 선택해 왔는데요. 우국과 금각사를 쓴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1970년 자위대의 영내 안에 들어가서 자위대가 평화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고 선동한 후에 할복 자살을 했는데, 이때 가이샤쿠를 해준 사람이 한 번에 안 돼서 5번 이상 목을 쳤고 칼날에 이가 다 나갔다고 합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전후 일본 작가 중에 탄미주의적인 작품을 쓴 것으로 유명한데, 나중에 과격한 군국주의자의 천황주의자가 되었고, 1968년에는 천황의 방패라는 사병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탄미주의와 칼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인데요. 소설 금각사의 내용도 주인공이 금각사라는 아름다운 절을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 미의 극한으로 여기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승려의 아들인 주인공이 금각사의 주지를 목표로 하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좌절되니까 결국 금각사를 방화해서 불태우는 내용입니다.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리는 내용인데,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로맨티시즘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끝이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미를 향해 갈구했던 시간이 길고 처절했을수록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갈구한 그 대상을 파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본식 탄미주의고 유미주의라는 것이고, 미시마 유키오 역시 이런 로맨티시즘의 끝에서 칼을 선택해서 천황주의자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주한 일본 대사로 부임하는 도미타 고지가 바로 미시마 유키오의 사위라고 하죠. 일본인이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천황은 그러나 일본을 벗어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냥 일왕일 뿐이죠. 한 번도 왕가의 가계가 바뀐 적이 없다는 찬양도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역시 바뀌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일본을 똑바로 알고 다시는 국치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적인 과제를
등한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데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겪었기 때문에 조선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지, 이후 항일 독립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앞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일본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생각 없이 살다가 이번에 아베의 경제 도발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 야만론을 화두로 해서 일본인이 스스로를 포장해온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장지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중국의 사설을 만화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일본 역사와 일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그쪽으로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공부가 끝이 없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